아빠는 멍텅구리입니다. 나는 지금 멍텅구리 아빠를 보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옵니다. 부슬부슬 비는 아침부터 내렸죠. 지금은 저녁이고요. 아빠는 소화병동 뒤뜰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는 푹 젖어 있을 거예요. 아빠도 의자만큼 푹 젖어 있겠고요. 아빠에겐 우산이 없습니다. 우산이 구내 매점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고 있을까요? 비는 또 왜 그치지 않을까요? 비 내리는 날에는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하는 아빠죠. 내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괜히 비를 맞고 있는 아빠 때문에 난 무지무지 속상해요. 약도 오르고요. 아빠를 소리쳐서 부르고 싶어요. 비 맞는 이유도 따지고 싶어요. 아빠는 어른이고 다음이는 꼬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빠는 말하겠죠. 난 얼른 고개를 끄덕이겠고. 그렇다고 아빠의 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이가 아니랍니다. 빗방울이 미사일처럼 꼬마만 겨냥해서 떨어질 리가 없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는 알고 있답니다. 다음 달이면 3학년 여름방학이에요. 초등학생이 된 후로 학교에 간 날을 몽땅 합쳐봐야 6달이 안 돼요. 걱정이죠. 하지만 저는 5학년 형들의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답니다.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가끔은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껏해야 아빠인데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곤 한답니다. 공부는 살아가는 게 열이라면 그중 하나밖에 안 된단다. 아빠한테 묻고 싶어요. 9은 무엇이냐고요. 마음먹은 대로 모를 순 없어요. 왠지 아빠 자신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아빠가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나머지도 알고 계신다면 저렇게 쓸쓸하고 힘없는 모습은 아니겠죠. 지금 아빠는 슬픈 겁니다. 슬퍼서 먼데 하늘을 바라보며 멍텅구리처럼 비를 맞고 있겠죠. 빗방울이 아빠의 슬픔을 씻어주진 못할 텐데 말이에요. 침대 밑에 귀신이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밤마다 귀신이 침대 위로 올라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네. 슬픔도 무서움이랑 비슷해요. 무서울 때는 먼저 무서움의 정체를 알아내야 돼요. 침대 밑에 귀신처럼요. 알아내야 달아날지, 죽은 척 할지, 싸워 물리칠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계속 무서움에 떨어야 되거든요. 아빠는 슬픔의 정체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예 생각도 하고 싶지 않거나. 아빠가 점퍼 주머니를 뒤집니다. 뭘 찾는지 알만해요. 담배예요. 내가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적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모두 25가지였고 담배는 13번째를 차지했어요. 아빠를 사랑하지만 담배 피우는 아빠는 별로예요. 엄마는 담배 피우는 아빠한테 폭풍 짠소리를 짜증을 냈어요. 결국 아빠가 졌죠. 그런데 내가 다시 입원하면서부터 또 피웁니다. 양양님 어서오세요. 담배를 피우는 것과 끊는 것 모두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난 정말 못마땅해요.
엄마처럼 잔소리나 짜증을 부리진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싫은 일도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아빠가 말해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고,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담배쯤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파트 20층에 살 때가 생각납니다. 아빠는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나가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피우는 걸 금기시켰기 때문에 베란다 난간에 기댄 채 푸푸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아빠의 모습이 나는 마음에 들진 않았죠. 저 밑에서 커다란 손 하나가 불쑥 올라와 아빠 다리를 냅다 낚아챌 것만 같았거든요. 나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겁쟁이라뇨. 의사선생님들은 씩씩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하죠. 사실 우리 병실에서 나보다 주사든 약이든 잘 참아내는 아이는 없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가슴이 콩알만하게 오그라듭니다. 나도 모르게 찔끔찔끔 오줌이 새어나올 것 같아요.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래요. 한 번은 놀이동산에 가서 플랫이 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탔는데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어른이 되어도 비행기는 절대로 타지 않겠다. 베란다에 서서 담배 연기를 뿜어내던 아빠. 그때 내가 정말 싫었던 건 까마득히 높은 20층도 담배도 아니었을 거예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지금의 아빠. 쓸쓸하고 힘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겠죠. 난 꼬맹이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직도 꼬맹이 취급이에요. 내 앞에 있을 때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바로 아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돌아서면 금방 지금 같은 모습으로 날 속상하게 만들 거면서요. 난 백혈병에 걸렸어요. 아빠는 무슨 병인지 말해주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럴 게 뻔하죠. 우리 병실에는 온통 백혈병과 백혈병 사촌인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들이 있어요. 알고 싶진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된답니다. 백혈병이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나는 키가 작은 편이에요. 백혈병에 걸린 2년 동안 다른 애들은 쑥쑥 자랐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백혈병이 내 키를 나무 기둥에 쾅쾅 못 박아둔 거죠. 또 백혈병은 심술쟁이 고양이 톰 같아요. 나는 새양쥐 제리꾸리구리요. 아무리 도망쳐도 끈질기게 쫓아오는 고양이 톰. 나를 못살게 굴어요. 입원과 퇴원, 입원과 퇴원. 2년 전부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세워보진 않았지만 10번도 넘을 거예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2달. 오늘로 다시 입원한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벌써부터 아빠한테 퇴원하자고 말하고 있답니다. 아빠는 꿈쩍도 않고요. 어쨌든 빨리 퇴원할 거예요. 아빠는 이제 빈털터리가 분명해요. 원무과에서 아빠를 부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병원비가 밀렸겠죠. 정말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두 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담배를 찾지 못한 모양이에요. 아까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가득 들어찬 하늘. 꼭 아빠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슬픔처럼요.
나는 아주 나쁜 아이입니다. 슬픈 아빠를 더 슬프게 만드는 나쁜 아들이에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런 말은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난 어째서 이렇게 생각이 모자란 아이일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답니다. 저절로 쏟아지는 코피처럼 저절로 튀어나온 말이었거든요. 아빠에겐 미안하지만 그 말 진짜였어요. 내 생각 그대로죠. 백혈병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동안 실제로 죽는 아이들을 봤고요. 자다가 죽은 아이,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뚝 숨이 멈춰버린 아이도 있죠. 내가 만일 죽게 된다면 자다가 죽은 아이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백혈병에 걸렸다고 모두 죽는 건 아니래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백혈병을 이길 수도 있대요. 완치가 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영재 누나처럼요. 자꾸만 자신이 없어지지만 내 입으로는 도저히 물리치지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를 하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아픈 것도 잠깐 잊어버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죠. 하나님, 날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온통 황금길로 되어 있고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없다고. 황금길이든 말든 아무래도 괜찮아요. 아픔, 슬픔, 걱정도 없다면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제는 내 병이 지겨워요. 정말 지긋지긋하죠. 아빠도 그럴 거예요. 또 빈털터리 아빠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 병이 지겨워져요. 정말 지긋지긋하죠. 아빠도 그럴 거예요. 또 빈털터리 아빠를 위해서도 그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아빠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엄마가 떠났을 때처럼 진탕 술만 마실까요? 그게 무지무지 걱정이랍니다. 네. 선생님,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돼요? 모르는 다람쥐 꼴을 한 채 골수를 채취당하던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말이었다. 아이는 아프다고 호소하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울부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저 부르르 진처리치고 있을 뿐이었다. 골수 검사가 시작된 이후 그는 줄곧 생각했다. 아이의 울부짖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아이들처럼 악다구니를 쓰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다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다. 아니, 차라리 저 아이가 혼절해버리기를 바랐다. 아이는 고통을 느낄 수 없고 그리만 된다면 꾹꾹 눌러둔 눈물을 흘려도 되리라. 소원대로 아이의 말을 듣게 된 셈이었다. 그는 서둘러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터져나올 듯한 눈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못 들은 척 딴전을 피우고 싶었다. 아이의 문을 박차고 아이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골수를 채취하던 레지던트의 손길이 한순간 멎었고 시간의 흐름마저 뚝 끊어진 듯했다. 도리 없이 그는 민윤식 과장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민 과장은 묵묵히 아이의 몸에 깊숙이 박힌 주삿바늘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이의 하얗게 타들어간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생사를 뚫고 장궁등이라는 엉덩이 뼈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야 채취할 수 있는 골수. 아이는 비명을 질러댔고 지켜보는 보호자마저 울고 마는 참혹하고도 살벌한 고문. 재입원한 후 그 고문을 아이가 3차례나 당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다. 대신 당할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아이 대신 그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대신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눈길조차 마음 놓고 받아내지 못했다. 속수무책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며 아버지란 사실에 절망했다. 내가 아버지란다. 아버지. 속말을 무수히 되뇌이며 아버지란 이름에 분노했다.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돼? 아이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럼에도 무수히 그는 아이와 항의와 원망과 대면하곤 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이의 얼굴에서, 한 움큼의 항암제에서, 아이가 반도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는 멸균식에서. 민 과장은 콧등에 걸린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헛기침을 토했다.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주사가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으렴. 곧 끝나간단다. 주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아팠으면 죽어도 되잖아요. 죽으면 아픈 것도 끝이. 아이의 얼굴에는 얼핏 체념의 기색이 엿보였다. 세상살이에 들볶이고 허우적된 자들만이 지을 법한 표정이었다. 아이는 겨우 10살이었다. 그러나 체념할 만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다. 밤이 가고 아침이 찾아온다고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진 않다. 단지 하룻밤이 그 누구에겐 기나긴 전생애이기도 하다. 아이는 이미 1000년의 세월을 살아왔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과 어둠과 폭염과 혹한 속에서 등이 휘어버린 한 그루나무가 어쩌면 아이의 진짜 모습이리라. 이제 그만 생의 대지 아래 고통의 뿌리를 박아두기를 아이는 스스로 포기하고픈 모양이었다. 아픈 것도 좋은 신호란다. 왜냐하면 다음이 몸속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공격을 받아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만화 영화를 생각해보렴. 무시무시한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선 그만큼 힘이 들잖니? 그렇지만 주인공이 지는 법은 없단다. 마찬가지로 다음이는 죽지 않아. 죽는 건 나쁜 병균들이야. 그러니까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돼. 민 과장은 적절한 답을 찾아냈다. 그걸 아이가 믿든 안 믿든. 그는 하늘을 돌려다보며 다시금 주머니를 뒤졌다. 담배는 어디에도 없었다. 왜 이리 허망할까? 고작 담배가 떨어졌을 뿐인데. 그는 고개를 돌려 아이의 병실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그림자 하나가 얼핏 사라졌다. 아이였다. 골수 검사실에서 병실로 옮겨 진통제를 받고 잠든 걸 확인한 지 고작 1시간. 진통제의 효과조차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벤치에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멀리 가진 못했다. 아이의 시선이 닿을 수 없는 곳. 소아병동 벽에 등을 기댔다. 소아병동과 암센터 사이에 가로등이 불을 밝힌다. 레몬색 불빛을 뚫고
빗줄기가 병사들의 열병식인 양 일정하게 쏟아졌다. 암센터를 나서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소아병동 201호에서 사는 여자. 자그맣고 깡마른 몸매의 한 아이의 어머니. 아이의 이름은 성우였고 성우는 이틀 전부터 암센터 지하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여자는 관속 같은 방사선 치료실에 성우를 밀어넣은 직후이리라. 성우는 관속 같은 그곳에서 엄마를 부르며 엉엉 울 테고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한껏 게으름을 피우듯 더딘 걸음새로 소아병동을 향해 걸어갔다. 비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여자의 자그마한 몸은 빠르게 젖겠지만 그게 뭐 대수이랴. 소아병동과 암병동 사이를 오가는 날들이 잦아지면서 떼약볕이든 억수장마든 여자에겐 진작부터 타인의 하늘일 뿐이리라. 타인의 하늘. 자신의 하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늘을 가려 걷는 것도 우산을 펴드는 것마저도 도대체 한가하고 염치 없는 짓거리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로서의 삶. 성우 역시 아이와 같은 병명이었다.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성우는 1차, 그의 아이는 2차. 그는 다시 아이의 병실로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이쪽을 볼 수 없어도 이쪽에선 아이를 볼 수가 있다. 아이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벽에 기댄 그의 등이 주르르 미끄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감싼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묻었다. 아이의 말대로 얼마나 더 아파야 끝이 나는 걸까? 그리고 그 끝은 죽음 외에 달리 도달할 길이 없는가? 그는 요즘 불쑥불쑥 하나의 생각과 마주치곤 한다. 생각은 견디기 힘든 유혹의 속삭이처럼 그를 휘감았다. 아이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 끝없는 투병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떠나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옛날 그의 아버지처럼. 아이의 나이였을 적 그 역시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강원도 사북 탄광촌. 아이의 나이쯤까지 그곳에 있었다. 하늘도 땅도 물도 온통 새카만 곳이었다. 사람들은 천지간 새카만 곳에 의지해 살아갔고 아버지 또한 그 중 하나였다. 그날이 언제인진 분명치 않는다.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떠올릴 수도 있었다. 국화빵 틀에서 찍어낸 국화빵처럼 똑같은 블록벽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산비탈의 기대에 늘어선 사택이 있다. 나-10이라는 노란 글씨가 지붕 절반을 차지한 곳이 그의 집이었다. 요란하게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다. 사이렌 소리는 막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비번인 광부들을 부르는 신호였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것은 어머니와 그뿐이었다. 아버지는 3교대 밤자국으로 막장 안에 있었다. 아버지는 이틀 밤낮이 지나 구조가 되었다. 매몰된 5명 중 유일한 생존자. 그러나 왼쪽 다리는 영원히 막장에 묻어두고 돌아왔다. 대신 플라스틱 의족을 얻었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아들인 그를 놀려댔다. 고무다리, 가짜다리, 심리도 못 가는 공갈다리. 6개월치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아버지는 광업소에서 쫓겨났다. 나-11을 아주 떠나진 않았다. 간간히 광업소 사람들이 찾아와 사택을 비울 것을 명령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버텨냈다.
어머니는 첫 기차를 탔고 제천으로 갔다 막차를 타고 돌아왔다. 어머니의 보따리 행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기억이 없었다. 어느 날 첫 기차를 타고 떠나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아버지는 아침부터 술을 마셨고 저녁이면 술에 취한 채 의족을 철거덕거리며 광업소로 찾아갔다. 번번이 그를 데려갔다. 얼굴이 뽀얀 광업소 소장을 향해 의족을 벗어 휘둘러대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됐다. 그는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이면 흠해진 곳에 숨곤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김없이 찾아내 새끼 염소를 앞서가듯 앞장세웠다. 하필이면 그날 여느 때보다 더 꽁꽁 숨어버렸을까? 아버지가 구태여 그를 찾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다시는 광업소에 갈 길이 없어졌다. 왜, 어디로, 어떻게 떠났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뽀얀 얼굴의 소장에게 의족 대신 칼을 휘둘렀다는, 그래서 기약 없는 콩밥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사택 주위에 불길한 전염병처럼 떠돌아다녔다. 그는 전염병에 등이 밀리듯 사택을 떠나 친척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2년 만에 돌아왔다. 의족은 어쨌는지 목발을 짚은 채였다. 아버지는 왼쪽 바짓단을 둘둘 말아 허벅지 부근에 고무줄로 칭칭 감았다. 누구라도 아버지가 외발인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라도 아버지가 콩밥을 먹었다는 사실은 쉽사리 짐작할 수가 없었다. 까까머리가 아니라 잿더미의 머리를 쑤셔박았다. 막 빼낸 듯한 더벅머리였으니까. 어딘가를 한참 헤매다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얹혀 지낸 친척집을 나와 기차를 탔다. 제천역 근처 여인숙에서 하루 밤낮을 보낸 뒤였다. 아버지는 줄곧 그를 외면한 채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있었다. 군데군데 쥐 오줌이 번진 천장에선 쥐들이 우르르다닥 다름질을 쳤고 그의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마침내 아버지가 물었다. 배고프냐?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갔다. 30분쯤 지나자 아버지가 돌아왔다.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 짜장면을 2그릇이 방으로 들이밀어졌다. 짜장면은 기막히게 맛있었다.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워 자주 젓가락질을 하기가 힘들었다. 짜장면을 다 먹은 후였다. 아버지가 안주머니에서 누런 봉지를 꺼내 물었다. 잘 먹었느냐? 아버지가 봉지에 든 좁쌀 크기의 알약을 한 움큼 그의 손바닥에 털어놓았다. 자신의 손에도. 그럼 이제 소화제 먹자. 그는 알고 있었다. 나다시 12호 부엌 한 구석 식은 밥 위에 올려놓았던 세월이 흘러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그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줄곧 혼미했다. 이제 바뀌었어요. 아들을 버린 아버지의 망령이 자신의 어느 곳엔가 달라붙어 있을까 두려웠다. 강보에 쌓인 아이와 처음 상면하는 순간 그는 제깍 난감함과 혼미함과 두려움 따위에서 벗어났다. 마침내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진 않았다. 그러나 살아야 할 숱한 이유들이 아이를 향해 흘러가리라는 예감이
그를 관통했다.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이름의 끈, 참 기묘한 연결이었다. 의도하거나 가고치 않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절로 견고해지는 감정의 교류이다. 아내가 떠나고 아이의 투병이 계속되며 더더욱 아이의 병세는 하루를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오늘 좋은 듯하면 내일은 어김없이 악화되었다. 아이의 상태가 좋은 날은 그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아이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제 아무리 유쾌한 일이 있더라도 그에겐 부질없는 호사일 뿐이었다. 아이가 그의 구심점이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계의 행성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 만일 아이를 잃게 된다면 원심력에 의해 세상 밖으로 튕겨져 버리니라. 살아야 할 숱한 이유들 대부분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뒤섞여 웃고 떠들고 노래할 수는 없을 노릇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물었다. 얼마나 더 아파야 죽게 되느냐고. 이만큼 아팠으면 죽어도 되지 않느냐고. 아이의 병실을 나선 이후 그는 줄곧 생각했다. 쥐약을 손에 쥐어주던 아버지와 아이의 고통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 파출소 앞에 자신을 남겨두고 절름거리며 멀어지던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죽음 앞에 아이 홀로 남겨둔 채 이미 등을 보인 건 아닐까? 어제 저녁 무렵 문병으로 온 영재가 망설이다. 제 경험인데요. 라며 말을 건넸다. 투병 중에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곁에서 간병하는 엄마의 지친 모습을 볼 때였어요. 그의 얼굴에선 그 옛날 어머니의 지친 모습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처음 입원했을 때 영재를 만났다. 당시 여고생으로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투병 중이었다. 백혈병 못지않은 난치병임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소녀. 완치 판정을 받아 여대생이 되어 있었다. 영재는 아이가 재입원하면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찾아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닫아두시진 않아요. 반드시 어딘가에는 출구가 있을 거예요. 다음이는 싸워서 이길 거예요. 앞으로 아주 잘 살 거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먼저 지쳐선 안 되잖아요. 영재의 말대로 그는 지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허둥대고 있었다. 아이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생각했다. 그만 우리의 삶도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옳지 않을까?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맞서지 못할 일이 있으며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리라. 다음이 아빠. 여자는 내처 소화병동으로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가 엉거주춤 일어서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물어왔다. 왜 이러고 계세요?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그에게 여자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흠씬 젖어든 이제 젖기 시작했든 손수건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였다. 비를 가려야 할 쪽은 덜 젖은 여자였다. 그는 소매로 이마에 흘러내린 빗방울을 훔치며 물었다. 성우는 어때요? 괜찮아요. 딴청을 부리는 아이처럼 여자는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내 어깨를 늘어뜨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이 짙어졌고 소아병동과 안병동 사이 외등은 더욱 빛이 났다.
불빛 사이로 빗줄기는 여전히 그 모양새대로 쏟아지고 있었다. 싫다는 걸, 싫다고 때를 쓰는 걸 때려줬어요. 여자는 안병동에게 말을 걸듯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때려서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여자가 차마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그곳, 안병동 지하 관속 같은 곳에 여자의 아이는 누워있으리라. 여자의 볼을 타고 물방울이 쭈르르 미끄러졌다. 여자는 소리내지 않고 울고 있었다. 오랫동안 투병 중인 어린 자식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란 누구든지 소리내지 않고 우는 법을 알고 있다. 제풀에 글이 되고 만다. 저 참 나쁜 엄마죠? 그는 서너 차례 헛기침을 킁킁거리다 대꾸했다. 성우도 엄마 마음을 알겠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의 아이, 그리고 그의 아이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순 없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자들의 숙명이었다. 모두 잘 될 겁니다. 말해놓고 그는 아이의 병실을 올려다보았다. 사실 모두 잘 될 필요까진 없었다. 그건 억지였다. 헛된 소망이고 과도한 욕심. 그저 아이가 병을 이기는 거 단 하나면 좋겠다. 그 하나가 모두와 동일한 의미라는 걸 여자 역시 익히 알고 있었다. 여자가 자뭇 활기차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무너져선 안 되겠죠. 다음이 아빠도 힘내세요. 그는 고개를 주걱거렸고 여자의 말이 이어졌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비 맞고 계시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삼당당. 오늘은 기분이 최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얼마만인지도 모르겠어요. 열도 많이 내렸고 턱까지 차오르던 가뿐숨도 괜찮고 12마리의 개구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와글거리던 머릿속도 조용하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실제로 좋은 일이 생겨. 내가 짜증을 부릴 때마다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오늘처럼 딱 들어맞은 적은 없었죠. 비는 밤새 내린 듯 했습니다. 깨어났다가 잠들었고 깨어났다 또 잠들고 빗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비가 오면 굉장히 슬펐고 기분 나쁜 꿈을 연달아 꿨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쨍 해가 솟아있지 않겠어요?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유나를 떠올렸어요. 유나는요, 언제나 머리 양쪽에 꽃핀을 꽂고 다니는 아이예요. 언제나 똑같은 꽃핀은 아니고요. 보랏빛 채송화 모양, 새하얀 별꽃 모양, 주홍빛 장미꽃 모양. 유나는 꽃핀이 많기도 한데 아마 그걸 눈치챈 아이가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나뿐일 거예요. 안녕 정다운? 유나가 손가락으로 꽃핀을 만지작대면 얼굴에 불이라도 난 것 같아요. 들키면 큰일이니까 얼른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 유나는 노을한 해바라기 꽃핀을 하고 있었대요. 지난주에 문병훈 전도사님한테 우리 다윗반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죠. 유나를 만난 건 순전히 내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차례차례 병실로 들어섰고 유나는 맨 끝이었어요. 모두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고요. 병원이라는 곳이 친구들을 겁나게 만들었나 봐요. 내 반질반질한 머리통과 정맥주사가 꽂혀있는 팔뚝탁도 있겠고 아빠가 오렌지 주스를 하나씩 나눠주자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웃고 떠들고 까불고 역시 유나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유나를 제대로 쳐다보진 못했어요. 하필이면 맨 뒷자리를 차지한 유나 탓만은 아니었죠. 전도사님과 아빠는 문가에 서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사님은 줄곧 한 손으로 턱을 받친 채였고 아빠는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 슬쩍 미소를 지어 보였죠. 나는요, 내 침대 주위에 늘어서 있는 아이들에게 최신작 유머 시리즈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전도사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아빠처럼요. 전도사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유머 시리즈로 낄낄대던 아이들이 금방 시치미를 떼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물론 나도요. 기도 오래 하기 대회가 있다면 전도사님이 분명 1등일걸요. 오늘만은 전도사님의 기도가 하루 종일 계속된데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실눈을 뜬 채로 유나의 노란 꽃핀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 우리 다음이를 기억하옵소서. 다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옵시고 빠른 시간에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내 욕심만 차릴 수는 없죠. 친구들은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하나씩 인사를 했고 유나가 마지막이었죠. 유나가 침대 위에 책을 올려놓고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올게, 정다운. 정말이지 유나의 노을한 해바라기 꽃핀이 참 멋졌습니다. 그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곤 말았지만요. 그래도 지금 내 기분은 최고입니다. 또 오겠다는 유나의 말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아빠가 유나의 선물을 집어들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미 읽은 책이구나. 맞아요. 벌써 읽었고 특별히 좋아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지만 난 다시 읽을 생각이에요. 어쩌면 여러 번. 유나가 선물한 거야. 해바라기 꽃핀을 한 아이인데 아빠도 봤지. 예쁘게 생겼더구나. 키도 크고. 유나는 키가 작아요. 아빠는 예은이랑 착각한 것 같아요. 예쁜 걸로 따지면 유나보다는 예은이 쪽이겠죠. 하지만 예은이는 별로예요. 얼굴만 예뻤지 머리는 영 아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 때 예은이가 맞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유나는 척척 잘도 맞췄지만요. 정답을 또박또박 말하는 유나의 모습은 참 보기가 좋아요. 정답을 맞히지 못할 때도 있죠. 유나가 모르는 건 다른 애들이 몰라요. 그때 짠 하고 내가 손을 들었죠. 유나가 아닌 예은이가 기억하고 있는 아빠 때문에 유나가 아닌 예은이를 기억하고 있는 아빠 때문에 속이 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유나한테 유나에 대한 설명을 했죠. 침대 끝자리에 있었고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연결된 코드를 뽑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하나 봐요. 마침 잘 됐지 뭐예요. 꽃핀을 사다 줘. 꽃핀? 여자애들이 머리에 꽂는 핀. 나도 유나에게 선물을 해야 되잖아. 아빠가 반질반질한 내 머리통을 쓰다듬습니다. 아빠의 버릇이에요. 아빠는 내 머리카락 속에 손을 넣어 간지럼을 태우듯 흔들곤 했어요. 머리카락이 몽땅 사라져버렸지만 아빠의 버릇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버릇이 있어요.
아빠의 귀를 손으로 잡아야 돼 안심이 됩니다. 특히 잠들 때요. 아주 옛날부터요. 요즘엔 통 그럴 수가 없어요. 아빠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이지요. 다음인 유나가 좋은 모양이지? 누구나 유나를 좋아해. 다음이가 특히 그렇겠고. 말해놓곤 아빠가 날 빤히 쳐다봅니다. 아빠는 심술꾸러기 같은 데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내가 아빠라면 모른 척 했을 텐데 실제로 몇 번인가 그랬어요. 아무리 궁금해도 아빠가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으면 묻질 않으니까요. 나는 아빠가 까먹지 않도록 다시 말합니다. 다른 피는 안 돼. 꼭 꽃 모양 머리핀이어야 돼. 이번에도 2차례나 날짜를 넘기셨더군요. 송재성 계장이 책상 위 정산서를 손바닥으로 두드렸고 손가락에 끼어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또르르. 그의 발까치까지 굴러왔다. 그는 허리를 굽혔다. 뒷덜미에 송 계장의 시선이 창처럼 꽂히는 느낌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 계장이 볼펜으로 정산서 하단에 거푸 동그라미를 쳤다. 닷새에 한 번씩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3배로 부풀어 있었다. 압니다. 선생님도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렇기로써니 매번 이러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매번이라니. 그리 과장할 것까진 없지 않은가? 2년 동안 병원비를 밀려보긴 최근 몇 차례뿐이었다. 그동안 재산이랄 것도 없었지만 전부를 병원비에 쏟았다. 물론 송 계장이 상관할 바는 없는 이편의 사정이었고 부질없는 넋두리일 거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언제요? 다음 정산 때까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이제까지 받으렸으면 우리로서도 할 만큼 했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잘하면 오늘 당장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송 계장이 입가장자리를 일그러뜨리고 웃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속내를 내보인 셈이었다. 그는 마음이 다급해져 덧붙였다. 오늘 받기로 한 돈이 있거든요. 잘 되었으면 좋겠군요. 선생님처럼 장기 입원 환자의 보호자로선 우리가 야속할지도 몰라요. 아니, 야속하겠죠. 하지만 우리로선 보호자를 위해서라도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산도 힘든데 계속 미뤄져 보십시오.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번에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송 계장은 다짐을 받듯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부득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결단? 적절한 의료 조치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리로 내몰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병원비를 청산하지 않는, 결국 환자를 볼모로 잡겠다는 의도는 아니니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항암 치료가 최선의 방법인지 물었을 때 민윤식 과장이 단호하게 아이의 생존 한계를 경고했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끔찍한 항암 치료 속으로 아이를 밀어넣었다.
백혈구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완전 관해까지는 낙관합니다. 그러나 재발할 가능성이 50대 50이에요. 언제나 최선과 최악의 경우를 동시에 말하는 민과장이었다. 어느 쪽을 믿느냐? 보호자의 목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건 보호자의 믿음이 불량일 뿐. 응? 아빠가 전화를 왔는데 안 받으시네. 제가 잠깐 아빠 깨우고 올게요. 받으셨네. 다시 나가니까 바로 받으셨네요. 좋습니다. 정은아, 응? 아니요, 깨우기 전에 아빠가 일어나셨더라고요. 아, 99% 확률로 계속 빌려요. 심심해서 물어봤어? 사채 빌린 거예요. 근데 살면서 돈을 빌리는 순간들 중에 가장 많이 빌려야 하는 상황이 아무래도 아플 때인 것 같아요. 그쵸? 아닐 수도 있고. 집 살 때, 그것도 맞다. 어느 쪽이든 그건 보호자의 믿음의 불량일 뿐. 민과장이 신경 곤두세울 바가 아니긴 했다. 입원과 퇴원, 완전 간해와 재발이라는 진단이 되풀이되면서 2해가 흘렀다. 어쨌든 민과장의 말대로 항암 치료가 아예 오늘까지 버티게 한 셈이었다. 이제 와서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면 사실 있긴 한데 그 2부 있긴 한데 이게 읽다 보니 또 안 되니까 말이다. 이전에 그건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뭔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장례식 비용도 만만치 않죠. 가시고기가 좀 되게 슬픈, 어렸을 때 이거 만화로 봤는데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소설이 만화보다 더 자세하게 써져 있네요. 어쨌든 민과장의 말대로 항암 치료가 아이를 오늘까지 버티게 한 셈이었다. 이제 와서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면 여진 회의와의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비싸게 엄청 비싸구나.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고 시청 앞에서 광화문까지 걸으며 그는 줄기차게 병원비를 정산치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송재성 계장의 말을 되새겼다. 찻집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선 여진이가 손을 들어 보였다. 그가 맞은편에 앉자 대뜸 물어왔다. 덥지 않아요? 그는 무슨 뜻이냐는 눈길로 여진이를 건너보다 보았다. 여진이가 서너 차례 좌우로 고갯짓을 하고는 턱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보세요.
선배님처럼 점퍼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나? 여름이에요. 선배는 세월 가는 것도 잊었어요? 아이가 태원을 손꼽아 기다리듯 그 역시 세월의 흐름을 놓칠 리가 없었다. 다만 일기 따위를 낱낱이 짚어보는 게 한가한 노릇이었을 뿐이다. 그는 점퍼를 벗어 노트북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점퍼의 깃이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선배,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많이 야였어요. 무리하지 말아요. 다음이 건강이 우선이긴 하지만 틈틈이 선배 자신도 돌보세요. 종합검진도 받아보고요. 몸무게가 부쩍 줄어들었고 젖은 솜처럼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옆구리를 바늘로 찔러대는 것처럼 뜨끔뜨끔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종합검진을 받는다는 건 고통의 정점에 있는 아이의 아빠로서 참으로 낯뜨거운 짓이었다. 여진이가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다 대며 물었다. 다음이는 좀 어때요? 그렇지 뭐. 무슨 병원이 그 모양일까요? 벌써 몇 번째 재발이에요. 병원을 옮겨보는 건 어때요? 암세포가 끈질긴 거지. 병원 탓은 아니야. 소아 백혈병은 완치율이 높다던데. 이번으로 끝이야. 더 이상 재발은 없어.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병원비가 가슴을 짓누르기는 해도 아이의 재발은 정말이지 이번으로 끝이리라. 그런데 선배, 이발부터 해야겠어요. 제발 그 텁스룩한 머리 좀 짧게 깎아요. 여름이잖아요. 아이와 이발을 하러 간 적이 언제였던가. 아이는 이발하기를 몹시 싫어했다. 아이의 말에 의하면 이발소 아저씨가 머리카락이 아닌 귀를 자를까봐 겁이 난다고 했다. 아빠가 옆에서 머리카락만 자르도록 째려보고 있으마 그렇게 아이를 구스르고 타일러 겨우 이발소에 데려가고는 했다. 아이는 또다시 민머리가 되었다. 머리통을 겨우 덮을 정도의 머리카락이 항암치료로 알뜰히 빠져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심각한 낯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진 않았다. 오히려 방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 내 머리가 꼭 구슬 같아. 굴릴 수 있으면 굴려보고 싶어. 아이를 두고 의료진들은 말하곤 했다.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 주위를 웃기는 재주가 있다고. 사실이 아니었다. 속내를 읽지 못한 탓이었다. 아이 스스로와 지켜보는 이들의 괴로움을 떨쳐내려는 안간힘이었다. 여진이가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선배, 나 차장됐어요. 축하해. 말로만?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어느 세월이요. 한때 몸담갔던 월간 여성지에서 여진이를 만났다. 그는 수석기자였고 여진이는 수습이었다. 취재 현장에 동행하며 실무를 가르쳤다. 아이템 개발과 인터뷰 요령, 기획 기사의 접근 방법에서 기사 작성까지 여성지를 떠난 지 한참 됐건만 그때의 인연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가 도와줄 것은 없다. 어느덧 여진이는 여러 언론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베테랑이 되어 있었다. 도움을 받는 쪽은 번번이 그였다. 오늘만 해도 그랬다. 그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여진이가 자서전 대피를 연결했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명희 부장이 선배보다 한 개수 아래죠 아마? 여진이가 테이블에 상체를 붙이며 물어왔다. 이 부장 그만뒀어요. 남편 따라 유학 간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선배가 다시 오면 어때요?
그 바닥 떠난 지 언젠데. 아내는 말하곤 했다. 기자일 바에는 일간진 정치부나 사회부 기자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월간지, 그것도 여성지, 기자를 누가 알아주겠냐고. 알아주기를 원해 직업을 택하진 않았다. 대학 졸업 직전 그를 불러준 곳이 없고 서류를 쫓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싶진 않았다. 그런 그를 아내는 게으르고 무능한 사내로 단정했다. 아내의 항의는 점차 혐오로 바뀌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돈이나 잘 벌어야 될 거 아니냐면서. 돈이라도 잘 벌기 위해선 아르바이트 삼아 번역에 손을 댔다. 결국 출판사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출판사의 월급은 잡지사에 비해 부족했지만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의 틀 안에서 번역에 집중할 시간은 늘었다. 번역한 책 중에서는 더러 베스트셀러가 되어 아파트도 마련했다. 그 사이 아내가 떠났다. 경기 불황으로 출판사의 도산이 이어졌다. 그 역시 실업의 신세로 이력서를 품에 넣고 베스트셀러. 이어졌다. 그 역시 실업의 신세로 이력서를 품에 넣고 이곳저곳 기웃댔다. 어디서든 불황의 그늘만 확인했을 뿐이다. 도리 없이 전적으로 번역에 매달렸다. 출판 시장이 위축된 탓에 수입은 턱없이 줄었다. 아이와 그 둘만의 단순한 살림살이였으므로 크게 근심할 바는 아니었다. 아이의 투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장한테 선배 얘기를 했더니 이력서 가지고 오래요. 아직도 전부